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학교 그 학습법 1일 특강에 온 조금 전에 소개받은 평생직업교육학과 이의길입니다. 박수는 사람을 힘나게 한다 하죠. 다시 한번 박수 받으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청객들한테 원래 이렇게 돈 지급하면 와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화정관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보니까 마치 외국에 있는 도시 풍경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뉴저지 쪽에서 맨하탄 쪽을 이렇게 보면 풀숲이 있고 거기에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솟아있는 오늘 딱 그런 느낌이 있어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뭐 어쩌면 여기 와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공학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지만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남자들이 참 없다입니다. 남자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거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주부분들은 주말에 나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봐줄 때 이렇게 탈출하는 계기가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반갑고요. 제가 앞에다가 이 그림을 넣어봤어요. 이게 캠프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캠프인데 앞에 무슨 뭐 특강 이렇게 이름만 붙여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리프레시하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학습의 이해와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져봤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것. 작년에 여름이었나요? 8월이었던 것 같아요. 하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혹시 읽어본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어떤 구라를 쳐도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삶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고찰하면서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들을 이제 써서 펴낸 책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로한 것이고 또 요즘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은 열심히입니다.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걸 가지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할 뻔했다.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을 하마터면 열심히 사랑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까 최근에 기성세대들한테 조사를 했더니까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70%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요즘 중위 가격이 막 7억, 8억이라고 하잖아요. 중위 가격이면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저렴한 것 중간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7억 8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죠. 우리도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그거를 내가 언제 달성할까 아마 꿈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너무나 여기에 억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라는 것은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의 삶은 살지 말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속도 빠르게 가기보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봤는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공부할 뻔했다라는 것으로 바꿔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20대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 30대 전후인 것 같은데 20대 아니신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인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인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자원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공부하다면 그런가요?
학생이 되면 똑같죠. 공부하기 싫은 것 똑같고 남이 시키는 것 안 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성형학습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의미는 뭐냐면 오랜만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분이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았던 분이든 새롭게 공부하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 하는데요. 체육대 하면 꼭 앰뷸런스가 와요. 왜냐하면 다쳐요. 옛날 생각하고 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운동하는 모습들 우리 학생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뭐 시키냐면 축구 시키고요. 족구 시키고 그 다음에 개주 시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교수님들 꼭 쓰러져서 여기 뭐 다치고 앰뷸런스 실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마음은 옛날 같은데 지금 되지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당위적인 측면에서 맞긴 한데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오래 살게 되면 집이 낡죠. 낡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바닥도 새로 깔아야 되고 어떤 때는 좁다 싶으면 뭐 확장 공사도 해야 되고요. 싱크대도 갈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학습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잘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무언가 어떤 소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은 그런 일종의 리노베이션 하는 작업이다.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집으로 만들까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인지과학에서는 중얼거림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인지적인 미성숙을 의미했어요.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셨죠? 그죠? 아이 키워보셨을 텐데 한 1살, 2살쯤 된 아이들이 뭘 많이 하냐면 혼자서 행동할 때 중얼거려요. 저기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요. 이건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서 먹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막 헷갈려져요.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정리하려고 내가 이번엔 이걸 하고 다음엔 이걸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 변화한 어떤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이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캠프 목표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옆 사람한테 한번 소곤소곤 설명할 수 있다. 듣다가 아 맞아, 나는 이랬었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수강하실 때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잡아봤고요. 3가지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또 생각하면 되게 많이 복잡해요. 하지만 학습이라는 것을 인간의 사고 과정이라고 보고 사고 과정에 대한 이제까지 전통적인 설명, 정보 처리 모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뇌과학,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인지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도 이 뇌과학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모형, 뇌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 과정, 학습 이걸 보시면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학습하는구나를 알게 되실 거고요. 거기에 터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좋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은 구체적인 그 학습과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0분 내지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오늘 내용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들어가겠고요. 첫 번째 정보 처리 모형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프로이트 잘 아시죠? 프로이트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 무의식이 있고 의식 세계가 있고 상담학과 계세요? 자, 제가 또 거짓말해도 모르겠군요. 오늘 이 내용도 심리학 쪽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자아가 있고 초자도 있고 뭐 본능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나요?
구조적, 기능적으로 보면 없어요.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많은 그 정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가설적으로 만든 것이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인지과학자들도 인간의 사고 과정이 정보 처리 모형이다라는 가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는 인간의 학습 과정이 블랙박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인간의 사고 과정을 추측해보자라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내서 100점을 맞으면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0점을 맞았다고 이 사람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100점 맞았다고 해도 어떻게 100점 맞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사고 과정은 다르죠. 어떤 사람을 달달달 애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리까지 다 이해한 사람이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내일 모레 되면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들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학습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중심으로 된 학자들 그 다음 사람들은 인지이론, 커그니티비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런 어떤 학문 분야를 만들어 갖고 인간의 사고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1968년에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하고 같이 이 정보 처리 모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그 힌트를 얻었어요. 컴퓨터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죠. 키보드든 마우스든 스캐너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램이라는 것이 있죠. 램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필요한 파일들은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전기가 퍽 나가버리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램이라는 것은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고 하드 드라이브는 계속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드 드라이브에 우리가 저장을 했다고 해도 디렉토리를 우리가 잘못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애킨스람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사고 과정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 왔을 때 우리가 막 연습을 하고 저장을 시키고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잘 저장 이렇게 인출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정보 처리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프로이트 얘기했던 것처럼 가설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정들에 대한 아카데믹한 연구들이 이후에 많이 수행이 됐고 이 결과에 근거를 해가지고 두뇌, 뇌과학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사고를 이뤄가는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설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게 그런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설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AI와 관련된 측면들, 딥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알파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 정보 처리 모형에 나온 것을 근간으로 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 처리 모형은 대략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감각 등록기, sensory register라고 해서 그냥 등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학회 같은 데나 엑스포 같은 데 가면 앞에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내용을 본 거는 아니잖아요. 등록만 했지. 즉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아직까지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저장, 장기 저장고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에 어떻게 정보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자극이 들어옵니다. 감각 등록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죠. 여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 아직까지 엑스포 들어가지 못한 그냥 내 몸에 뭔가가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계가 웅 하는 소리가 지금은 들리시죠? 근데 조금 전에는 들리지를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우리 귀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입니다. 여기 보면 그 화살표 굵기가 좀 가늘어졌죠.
많은 것들이 있어 있는데 주의 집중 정도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적어드는 것이고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오늘 신는 신발 색깔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브라운. 예, 주의 집중을 하셨네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농담이고요.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은 이 주의 집중에서 시작이 되고 주의 집중이 없으면 그 다음 과정들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겠죠. 주의 집중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각입니다. perception이라는 단계인데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브라운을 좋아했어. 근데 제가 오늘 브라운 허리띠에다가 브라운 이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느낌이 좋겠죠? 그죠?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주관적 실제라고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색깔은 하나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인지과학, 심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후속되는 과정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이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고요. 교육학에서도 당연히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지각하게 할까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 복수 전공하는 분 계세요? 다른 학과 복수 전공? 네. 제가 교육학 전공자이고 교육공학 전공인데 다른 영역을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유는 지각과 관련해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고 체계와 개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부복수 전공할 때 다른 과목을 들 때는 우리 과 과목 듣는 것보다 곱하기 2의 노력을 초반에는 꼭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왔을 때 지각이 잘 돼요. 퍼셉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저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기 저장고는 아까 컴퓨터 램이에요. 우리가 워드 작업하고 그림 이렇게 그리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게임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됩니다. 대략 7가지의 정도의 정보가 20초간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7가지라고 하니까 여기다 재밌는 말을 붙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하는 건 7가지인데 럭키 세븐이야. 무지개 색깔 몇 개? 7가지야. 전화번호 대충 몇 개여서 7자리야. 코비에 성공하는 습관 몇 가지죠? 7가지예요. 그래서 7이라는 건 되게 막 멋진 숫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7가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무지개 색깔이 7가지는 아니죠. 우리의 의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데 분명한 거는 연구 결과 대략 7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의 단기 저장고에 20초 동안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7가지 정도로 20초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밥상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7가지만 올라갈 수 있는 밥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7가지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가지를 좀 묶어서 놔두면 한 3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15가지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 올려놓으면 이 밥상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15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단기 저장고에서 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전문적으로 청킹이라고 합니다. 묶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외울 때도 보면 무의미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무의미한 숫자를 가급적 연결하려고 하죠. 제 전화번호 010-5183-5100입니다. 제가 그 번호를 맞는데 다른 사람 잘 외우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뭐냐? 청킹이에요. 5183-5100이니까 이렇게 묶어지고 8300만 하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청킹과 관련된 부분이죠. 왜 개인정보 스스로 유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단기 저장고의 용량을 믿습니다. 끝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또한 시연이라고 해요.
영어는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연극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이제 리허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된 것은 부화해서 장기 저장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다시 인출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장기 저장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미줄 있죠? 우리 머릿속에 거미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들어온 정보는 이것이 시연을 통해 가지고 이 거미줄 안에 착 달라붙어요. 그래야 기존의 정보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겠죠. 거미줄이 튼튼해집니다. 여기에 잘 거미줄이 달라붙지 못하게 되면 훨훨 날아가겠죠.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주 속에 있는 기억,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장기 기억고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주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잘 인출이 되지만, 잘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화를 잘해서 거미줄에 착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우리가 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화를 잘못해갖고 인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뭐 그런 부분 다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저장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 잘 해야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련성을 많이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한 과목 3시간, 한 과목 3시간, 한 과목 3시간이 아니라 각각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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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시간차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있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거는 컴퓨터 플레이 버튼 눌러놓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TV 보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앞에 앉아 있긴 해요.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냥 졸린 눈 감아서 그냥 꼬박꼬박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수님이 물어보면 대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억률이라는 것은 정확치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관계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듣기만 하면 학습한 것이 5%, 그 다음에 읽기만 하면 10%, 그 다음에 보고 듣기, 따라하기, 다른 사람하고 토론해보고 실습해보고 다른 사람이 직접 가르쳐보면 많은 부분들을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억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면 그 내용을 제가 완전히 습득해야 가르칠 수가 있지,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주의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방해되는 부분들은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밖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그 시끄러운 데 가서 공부하는 젊은이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기 저장고의 제한된 능력을 고려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저장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공부할 때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거기다 많은 것들을 갖다 놓기보다는 뼈대를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쭉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요점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부하,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정보의 조직화하고 정교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맵 들어봤죠? 마인드맵. 그 다음에 순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화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비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경험, 이미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운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그냥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면 딱 생각이 나겠지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정보처리 양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길 찾는 거 설명을 해줄 때 말로 설명을 할 때 잘 이해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기 가서 전철 내린 다음에 몇 번 출구에 나와서 100m 정도 간 다음에 우회전해서 거기에 무슨 가게가 있고 이렇게 해도 설명이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꼭 그림을 그려 갖고 해야지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은데, 추상적인 사고, 구체적인 사고, 구조화된 것, 비구조화된 것, 이런 차이들이 사람들의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스타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라고 생각이 되면 괜히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쪽으로 스틱해가지고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처럼 뭔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노트 필기할 때도 뭔가 좀 그림과 관련된 이렇게 이미지화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처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밑줄이라든가 관계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된다는 것이고요. 추상적 사고를 더 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교수님의 강의를 음성으로 듣기만 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뇌과학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다 좀 잘 끝발이 잘 먹힌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왜 애인이 없냐에 대한 설명할 때 뭐 외모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성격이 이렇고 그러면 뭐 다른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뇌과학에 의하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상대방 인지한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느낌이 좋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의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두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두뇌가 사고하는 과정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다른 분야로 많이 나온 것이고, AI도 나오는 것이고, 교육학에서는 이 부분을 학습 과정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에 의해서 나온 게 뇌 기반 학습, Brain Based Learning이라는 분야가 교육학 영역에서는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뇌입니다. 두뇌인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것은 뭐 이런 분야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짚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뇌과학 할 때 하는 그 방법이에요. 여기 나온 것은, 위에 있는 것은 그 PET-CT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fMRI, 밑에 있는 것은 fMRI라는 촬영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고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 같은데 이제 쭉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EG라는 이렇게 두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비니 모자 있죠? 그 해놓고 전극 막 달아 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뇌파를 통해 갖고 우리 사고 과정을 추적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뇌 읽는 장치 이런 것도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뇌 활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찍어 놓고 거기서 나온 패턴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패턴을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록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일어나는 뇌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측된 패턴 중에 일치하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을 맞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일어났던 뇌파의 변화를 가지고 이 사람이 꿈에서 무엇을 봤는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AI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오래되긴 했지만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저런 뇌파를 주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상이 맺히게 해갖고 앞을 보는 것과 물론 희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저쪽이 이제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에서는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으니까 통제를 하겠죠. 전체적인 과정들을 초인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건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발을 정체해갖고 두정엽이라고 하고, 주로 언어적인 것,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공간 지각력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측두엽 어떤 거 하겠어요? 그렇죠? 귀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눈으로 와서 뒤에 맺히잖아요. 시각적인 것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아까 얘기했던 편도체라는 것도 있고요, 해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저기 브라운색은 손해, 운동 지각력 관련된 부분들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함께 말을 하면서 내가 듣는 그런 작용하는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할 때의 어떤 분위기하고 나중에 시험 칠 때 퍼포먼스를 보여할 때의 상황이 다르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졸리기 때문에 내가 카페인을 많이 먹고 커피를 많이 먹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치는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이 편해졌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분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이 상황이 익숙해져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강의를 했던 장소가 달라지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어디 외부에 특강을 하게 되면 일찍 가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다 이런 원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는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볼 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신경세포, 영어로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뉴런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5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신경세포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하나가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얘네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파벳이고요. 얘네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략 쉬울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런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하나하나가 뉴런이고 신경세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길게 나온 것이 축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나온 것이 신경세포에 딱 도달하면 얘네들은 축색을 통해 갖고 짝질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간 짧은 가지가 있죠. 수상이라는 거고 끝에 수상돌기예요. 그러면 얘네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 세포의 수상돌기에 이 축색이라는 것이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냅스라는 곳에서 약간 간격을 두고 연결이 돼요. 전기 신호가 나오면서 이 시냅스 끝쪽에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두 가지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화학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기억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서를 안정시키고 기분도 좋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잘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어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좀 불안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함께 분비될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윤활유가 나오느냐 아니면 모래를 뿌려가지고 잘 안 되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작용들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신경세포, 그 뉴런들이 어떻게 잘 연결되느냐의 문제이고요. 아까 단기자전거에서 시연을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 잘 기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잘 붙게 되고 굵기도 점점 굵어져 가지고 전기 신호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뭔가 기억날 듯 말 듯 그냥 입에서 맴돌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설단 현상, 혀 끝에서 맴돈다 해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뇌과학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이 연결이 가늘게 되어 있어서 기억날락 말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두뇌에서 지속적인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양한 장소에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뇌과학의 입장에서 기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것은 뇌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의 형성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아까 정보 처리 모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감각기관, 우리 오감에 자극이 접수가 되면요, 그 다음에 뇌에 등록이 됩니다. 뇌에 등록이 되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처리할지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뉴런이 활성화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축색 이런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강화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기억이 형성이 되는데 이 기억의 과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잘 반복하게 되는 것,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것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잘 찾아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불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구 기억 쪽의 내용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이 부분도 이런 강화에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한 곳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대뇌라는 것이 이 대뇌가 동그랗다면 그 안에가 아니라 피질, 대뇌의 껍데기 부분에 모든 기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정엽이니 측두엽이니 후두엽이니 이런 거 이야기한 것도요, 그 껍데기에 우리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상이라는 것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는데 아까 세로토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상태, 좋은 기분 이런 것들이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억을 많이 향상시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HA가 기억을 많이 높인다고 하잖아요. 레시틴이라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코기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후 느지막하게 되면 당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포도당 때문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힘나는 분들 없죠? 지금 계신 분들이니까 다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 4시가 돼가기 때문에 아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이 없으면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이라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걷게 되면 간을 자극하게 되고 간을 자극하게 되면 포도당이 나와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되고 무엇인가 공부할 때 기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과 세로토닌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기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에 의존적이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억할 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한 번만 하기보다는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을 하는 것이 기억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신 상황하고 맥락적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대부분 옛날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어디 특강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33세 이전 있어요? 손 들고 33세 이후 있어요? 손 들게 한 다음에 33세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더니까 33세 이전은 새로운 노래를 찾아서 듣고 33세 이후는 자기가 아는 노래만 골라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 이런 부분들이 그때의 추억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필요해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을 갔어요. 근데 자꾸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실로 나가면 뭐였지 하고 다시 나가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커피 같은 각성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면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수면, 얕은 수면, 렘 수면이 있는데 특히 렘 수면 같은 경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저도 좀 쓰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걸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수면과 관련된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가 잠은 주식이고 낮잠은 부식이다 이런 이야기야, 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다른 간식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밥을 많이 못 먹으면 중간에 간식이 땡기죠. 잠을 많이 못 자면 낮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필요하면 간식을 먹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매우 큰 거고요. 우리한테 휴식을 주기 때문에 낮에도 필요하면 좀 좋은 것, 이런 학습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뇌 기반 학습이 그 정보 처리 모형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사전 준비 및 노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득이라는 거, 시냅스 연결고리, 그 다음에 정교화 과정. 학습이라는 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독립된 하나의 지식하고 얘네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 보면 그래요.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얘가 다른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이 학습의 과정이에요. 정교화라는 것은 영어로 elaboration이라고 하는데 elaboration 철자가 이 앞에가 빼고 나면 elaboration, labor, 우리가 이렇게 레이버랑 노동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낱낱이 분해해 가지고 그 요소들을 확인하고 연결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맞게 그걸 재정리하고 분해해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정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통합인데, 여러분들의 경우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반추하고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까와 관련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기능적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절차, 계열을 만들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PQ4R은 제외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것만 보시기 바라요. 예습 복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습이라는 것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강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것, 시연, 반복하는 것, 정교하는 것,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것, 대략 이렇게 잡아봤고요. 시간 역시 예습은 10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90분, 복습은 대략 20분 생각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이것과 관련돼서 경험적인 사례를 주었어요. 뭐냐면 인강을 듣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생입니다. 인강을 듣는데 아빠 인강이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먼저 교과서를 보고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돼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 선생님한테 듣는 거는 선생님하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모르는 것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인강은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이해하고 몰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과서를 먼저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서 인강을 들으면 선생님이 어느 내용을 설명하는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힘든 건 제가 잘 아는데요. 그냥 바로 로그인해갖고 수업 듣기보다는 강의록 다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강의록 내용들을 먼저 한번 쭉 보고 들어가기만 해도 전체적인 정리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거미줄이 있죠. 거미줄이 먼저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기 저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프레임이 지어지는 상태가 바로 예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이라는 것은 사전 노출, 그 다음에 선행 지식하고 연결해갖고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준비 상태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콘텐츠 수강 바로 전에 강의록을 뭐 개괄적으로 읽는 것 이런 것 해당이 되겠는데 저는 바로 전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공부하기 하루 전에 한 번 정도 전체적 내용을 읽어보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스케줄을 짜실 때 5과목을 수강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과목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을 공부하고 그 과목에 대한 복습을 진행한 다음에 쉬고 내일 공부할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앉았을 때. 그런 단위를 만들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억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그 짜여진 프레임에 따라서 강의를 듣게 되기 때문에 소위 인강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더 쉽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강의록을 한번 좀 편집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의록이 교수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PDF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워드 파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워드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이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바람직한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록을 편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사고, 절차,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죠?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본류적인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강의록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강의록을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과목의 강의록인데요. 뭐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 않지만 하나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래 한글에서 그 용지 설정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20mm 정도 공간을 두시고요. 오른쪽에는 45mm 정도를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도 여기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는 요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여러 줄로 가게 되면 행이 나누어지게 되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 한 줄에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평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 책을 봐도요. 책이 그냥 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들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익숙할 겁니다. 만약에 직접 해보셔도. 그 다음에 이 위계성이 있어요. 큰 제목, 그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작은 일, 그 다음에 점 찍고 이런 위계성이 분명히 해야지만 학습 내용 간의 전체적인 구조가 잘 짤 수가 있어요. 이게 헝클어지면 새로 배운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불확실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노이즈가 많이 생겨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하고 나 사이에는 2행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둬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청킹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다 우리가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가 나누어지는 곳에도 역시 더 많은 여유 공간을 둬가지고 거기 전체적인 내용을 자기가 요약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할 때는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그 요약이랄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프레임을 짜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수강하는 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TV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가장 핵심은 능동적인 학습이에요. 액티브 러닝, 인게이지먼트, 플로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몰입입니다. 몰입이란 것은 우리 학술적인 연구에서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 중에서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 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몰입을 더 잘하고요. 자기 효능감 아까 나왔던 그 개념이 높을수록 몰입은 잘하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능동적인 학습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이제 덩어리 구획지는 것, 그 다음에 관련 지어지는 것, 그 다음에 소리내어 반복하는 전략들, 필기하는 것, 요약하는 것, 다 정교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의 중심을 두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초인지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이 배우는 내용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을 지어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을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가지고 향상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내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에 대한 어떤 질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복습이라는 것은 저는 강의록의 가급적 모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할 때도 아까 나왔던 그런 구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기를 하시고 필요하면 옆에다 포스트도 붙여놓고 새로운 종이에다가 쓰거나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강의 내용 집약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을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학습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아까 레노베이션 차원에서 우리 학습 과정, 기억 과정, 이것을 전통적인 입장, 그 다음에 뇌과학,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의 절차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 당시에 기분과 관련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